때는 조선 중기, 학문과 예술이 꽃피던 시절이었으나 그늘진 곳에는 가난과 시름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명망 높던 학자 가문이었던 김씨 집안은 조부대에 이르러 가세가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3대에 걸쳐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던 서당은 문을 닫은 지 오래였고 넓던 사랑채에는 이제 차가운 먼지만이 세월의 흔적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오늘도 장터에 나가 품을 팔아야겠구나. 애썼다, 내 아들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과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때 고운 비단으로 치장하던 그 손은 이제 거친 삼배옷을 깁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염려 마십시오. 몸으로 하는 일이라도 정직하게 땀 흘려 품삯을 받으면 오늘 저녁 끼니는 걱정 없을 것입니다. 21살의 젊은 선비, 김민준. 그는 몰락한 가문의 무게를 온몸으로 짊어진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양반의 자제로 태어나 붓과 책만 알던 그였지만 가세가 기운 뒤로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민준은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칼날처럼 살을 애는 듯했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길은 유난히 스산했습니다. 해진 집신이 차가운 자갈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 속으로 쓸쓸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장터 어귀의 인력시장에는 이른 새벽부터 일거리를 찾는 사내들이 구름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을 유지인 김영감이 가을거지를 할 인부를 구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다른 일꾼들 틈에 섞여 묵묵히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어이, 민준 도령. 오늘도 나왔구먼. 옆에 서 있던 이삼이라는 사내가 거친 손을 흔들며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온 평민 출신의 사내였습니다. 이삼이 형님, 제가 무슨 도령입니까? 그저 민준이라 편히 불러주십시오. 허, 그래도 뼈대 있는 양반 가문 자제 아닌가? 양반이고 상민이고 배고픈 것은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민주는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처음에는 양반으로서 이런 험한 일을 한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제는 굶주림 앞에서 그런 감정은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김영감이 나타나 날카로운 눈으로 일꾼들을 훑었습니다. 그는 젊고 힘 좀 쓰게 생긴 사내들을 우선으로 골랐습니다. 거기 김민준, 자네는 새님이라 힘은 약해 보여도 성실함 하나는 으뜸이니 같이 가세. 김영감의 말에 민주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황금비드로 물든 논에 도착하니 잘 익은 벼를 베어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낫을 휘두르는 일은 생각보다 고되었습니다. 글만 익던 고운 손에는 금세 물집이 잡혔고 등과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총각, 낯빛이 허연데 좀 쉬어가면서 하게. 그러다 큰일 나겠네. 함께 일하던 한 농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더 하면 오늘 할당량은 채울 수 있을 겁니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손에서 낫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일꾼들은 시원한 나무 그늘에 모여 김영감이 내온 보리밥과 된장국으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민준도 그들 틈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비록 거친 보리밥이었지만 꿀맛처럼 달게 느껴졌습니다. 허, 민준이는 양반 출신인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일을 참 잘한단 말이야. 김영감이 민준을 보며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영감님, 일의 귀천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직한 땀으로 끼니를 잇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민준의 말에 다른 일꾼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고된 하루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영감은 약속한 품삯을 나눠주었습니다. 엽전 몇 입에 불과했지만 민준에게는 어머니와 함께할 며칠의 양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은 장터에 들러 무명 2피를 샀습니다. 낡은 옷을 기워 입으시는 어머니께 새 옷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이 많았구나. 어서 들어와 밥부터 먹으렴. 어머니는 보리밥에 나물 몇 가지를 더한 소박한 밥상을 정성스레 차려주셨습니다. 상차림은 가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만큼은 세상 어느 진수성찬보다 따스했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새 옷을 지어 입으십시오. 민준이 무명천을 내밀자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이 철없는 녀석아.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어찌 이런 걸 다 사왔느냐.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께서 따뜻하게 지내셔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민주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 책을 펼쳤습니다. 낮에는 몸으로 고된 노동을 하고 밤에는 마음으로 학문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난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지만 학문을 향한 열정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논어의 한 구절,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를 읽을 때마다 민준의 마음은 고요히 가라앉으며 평온을 찾았습니다. 가난이 몸을 옥죄일지언정 그 고든 뜻만은 꺾이지 않는 청년. 그가 바로 김민준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준은 장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큰 포목점인 최대감댁 창고에서 무거운 비단 꾸러미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최대감댁은 대대로 포목 장사를 해온 부유한 집안이었고 주인인 최대감은 후한 인품으로 소문이 자자하여 일꾼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군요.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창고 앞에서 일하던 젊은 하인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김민준이라 합니다. 아, 민준 형님이시군요. 저는 돌쇠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십시오. 창고 안에는 영주모시, 무명, 삼배 등 온갖 종류의 옷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 묵직한 꾸러미들을 수레에 실어 나르는 일을 맡았습니다. 형님, 이 명주 꾸러미는 특히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조금만 흠이 나도 값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알겠네. 돌쇠아오. 명심하고 정성껏 다루겠네. 민주는 꾸러미 하나하나를 귀한 보물처럼 소중히 다뤘습니다. 비록 몰락했으나 양반 가문에서 자란 덕에 귀한 물건을 대하는 법을 몸으로 익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절쯤 지났을 때 어디선가 은은한 난초 향기가 바람을 타고 풍겨왔습니다. 민준이 무심코 고개를 들자 저편 사랑채 툇마루의 한 아가씨가 단아한 모습으로 앉아 조용히 바느질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옥빛 치마에 소박한 흰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비녀 하나만 꽂아 단정히 틀어올린 모습.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고고한 기품이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았습니다. 저분은 니신가?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저분은 우리 주인어른의 외동따님이신 수아 씨입니다.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기로 소문이 자자하시지요. 돌쇠의 대답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아가씨의 단아한 모습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째 일을 하는 동안 점심 무렵이면 어김없이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 깨끗한 물 한 사발과 주먹밥 두 덩이가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참 이상한 일이군. 누가 이런 배려를 베푸는 것일까? 민준이 돌쇠에게 묻자 돌쇠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요, 형님. 저도 통 알 수가 없네요. 며칠 뒤 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일을 하던 민준이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수아 아가씨가 물동이와 작은 소반을 조심스럽게 들고 와 늘 있던 자리에 놓고는 조용히 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민준의 가슴이 순간 세차게 두근거렸습니다. 자신 같은 미천한 품팔이꾼에게 이런 따뜻한 마음을 써주다니 그 고마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용기를 내어 수아 아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가씨,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아는 두 뺨이 붉어지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성의일 뿐입니다. 그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구르는 듯 청아하게 울렸습니다. 그래도 이런 과분한 은혜를 민준 도령께서는 다른 분들과는 달라 보여서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달라 보인다 하시니 무슨 뜻이신지. 일하실 때 보면 물건 하나하나를 참으로 정성스럽게 다루시더군요. 그리고 잠시 짬이 날 때마다 늘 책을 펼쳐 읽으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책 읽는 모습을 수아 아가씨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몸은 비록 일터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성현의 가르침을 잊을 수 없어서. 참으로 귀한 마음가짐이십니다. 요즘 양반이라면서 글 공부를 팽개치고 노는 이들이 많은데 도령 같은 분은 참으로 드물지요. 수아의 칭찬에 민주는 더욱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따뜻한 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갈 무렵 장터에 새로운 구경거리가 생겼습니다. 전국을 떠돌며 관상을 본다는 한 노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스스로를 윤 선생이라 칭하는 그는 길게 기른 백발과 해진 도포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 예리했습니다. 관상 보시오. 얼굴만 봐도 과거와 미래, 기룡화복을 알 수 있소이다. 윤 선생의 우렁찬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고 그의 신통한 관상 실력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 무렵 최대감 댁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민준도 호기심에 그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거기 젊은이. 잠깐 멈추어 보게. 윤 선생이 인파 속의 민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불러세웠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네. 자네의 얼굴이 예사롭지 않아 불러세웠네. 이리 가까이 와보게. 윤 선생은 민준의 이마와 눈썹, 코와 입술을 차례로 훑어보더니 이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허허, 기이하구나. 참으로 기이해. 잠룡이 아직 웅덩이에 머물고 있는 형상이로다. 영감님, 무엇이 그리 기이하다는 말씀이시오? 구경꾼 중 한 사내가 묻자 윤 선생이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이 젊은이의 이마를 보시오. 넓고 반듯하여 총기가 서려 있고 눈은 맑고 깊어 마음이 올곧기가 대쪽 같구려. 특히 저 눈빛, 평범한 품팔이꾼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빛이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민준을 쳐다보았고 민준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리도 남루한 차림으로 품을 팔고 있는가? 소인은 품을 팔아 겨우 끼니를 입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 무슨 기구한 운명의 장난인가? 들어라, 젊은이, 자네는 지금 비록 가난에 묻혀 있으나 머지않아 크게 될 팔자여. 용이 여의주를 얻어 승천할 상이란 말일세. 사람들이 더 크게 술렁였습니다. 이 젊은이는 장차 임금님 곁에 서서 나라의 동량이 될 팔자다. 지금은 비록 초라하나 그 재주와 덕망이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야.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웅성거렸습니다. 가난한 품팔이꾼이 임금 곁에 선다니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지나친 말씀은 삼가 주십시오. 겸손도 좋으나 내 눈은 속일 수 없네. 자네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보았네. 그 고든 성품이 바로 자네를 빛나게 할 것이야. 그 광경을 구경꾼 틈에 섞여 지켜보던 수아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다른 이들은 관상쟁이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지만 수아의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민준 도령에게는 분명 남다른 무언가가 있어. 저 관상쟁이의 말이 혹시 사실일지도 몰라. 그녀는 그동안 민준이 보여준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떠올렸습니다. 한편
민주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관상쟁이의 말로 인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임금님 곁에 선다니. 당장 내일 끼니가 걱정인데 어찌 그런 허황된 꿈을 꿀 수 있겠는가. 그러나 윤 선생의 말은 이미 장터를 넘어 고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의 궁궐 안에서는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학문을 깊이 사랑하던 임금께서 조정의 대신들에게 뜻 모를 물음을 던지신 것입니다. 경들에게 짐이 한 가지 묻고자 하노라. 어전에 모인 대신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전하, 분부하시옵소서. 하늘의 별은 스스로 빛을 내거늘 땅의 사람은 무엇으로 스스로를 빛나게 한다 하겠는가? 임금의 물음에 대신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언뜻 쉬운 듯하면서도 깊은 철학이 담긴 물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전하, 사람은 우로서 빛을 낸다고 사료되옵니다. 덕이라. 옳은 말이나 아직 부족하구나. 전하, 그렇다면 학문으로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겠나이까. 학문 또한 귀한 것이나 짐이 원하는 완전한 답은 아니다. 그 뒤로 여러 대신들이 저마다의 의견을 내놓았으나 임금은 모두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어느 누구도 임금을 만족시킬 답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궁궐담을 넘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성균관 유생들부터 지방의 선비들까지 모두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었지만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문은 민준이 사는 작은 고을에까지 전해졌습니다. 한양에 다녀온 한 양반이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옆자리에서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던 관상쟁이 윤 선생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문득 며칠 전 만났던 비범한 젊은이 김민준을 떠올렸습니다. 그 청년이라면 혹시 이 깊은 수수께끼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튿날 윤 선생은 민준이 일하는 최대감댁 포목점으로 찾아갔습니다. 젊은이, 나 좀 보세. 자네에게 물어볼 것이 있네? 윤 선생은 민준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임금의 수수께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의 별은 스스로 빛을 내거늘 땅의 사람은 무엇으로 빛을 내느냐는 것이지. 자네라면 답을 알 수 있겠는가? 민준은 잠시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과 주먹밥을 건네주던 수아의 따뜻한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이윽고 민준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 답이라면 알 것 같습니다. 오. 어서 말해보게. 하늘의 별은 홀로 빛을 내지만 땅의 사람은 서로를 비추어 줌으로써 빛을 냅니다. 별은 혼자서도 빛나지만 사람은 서로 기대고 도울 때 비로소 참된 빛을 발하는 것이지요. 그 말을 들은 윤 선생은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옳거니. 바로 그거야. 별은 홀로 빛나고 사람은 서로를 비춘다. 참으로 깊고 오묘한 뜻이로구나. 아마 전하께서도 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신하와 백성이 함께 어우러져 서로를 밝힐 때 태평성대가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물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윤 선생은 이 기가 막힌 풀이를 어제 주막에서 만났던 양반에게 전했고 그 양반은 서둘러 한양으로 가 성균관에 있는 조카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람은 서로를 비추며 빛난다. 이 말은 순식간에 한양의 선비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마침내 궁궐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전하, 민간의 전하의 물음에 답을 낸 이가 있다 하옵니다. 오, 그래. 어떤 답을 내었다 하더냐? 별은 홀로 빛나지만 사람은 서로를 비추어 빛을 낸다 하옵니다. 그 답을 처음 말한 이는 지방의 젊은 선비, 김민준이라 하더이다. 임금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내 크게 기뻐하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옳다. 짐이 바라던 답이 바로 그것이었노라. 김민준이라. 참으로 기특한 젊은이로다.
여봐라. 당장 사관을 보내 그 자를 걸로 데려오도록 하라. 며칠 뒤 고을에는 한양에서 사관이 내려왔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해졌습니다. 임금의 수수께끼에 답을 한 자를 찾으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을의 좌수 박사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소 학식이 높다며 으스대던 그였지만 정작 수수께끼의 답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인이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아는 자가 바로 풍파리꾼 김민준이라는 사실을 고했습니다. 박사또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못들 하느냐? 당장 그 김민준이라는 놈을 내 앞으로 잡아오너라. 영문도 모른 채 관하로 끌려온 민준은 박사또 앞에 꿇어앉았습니다. 네가 임금님의 수수께끼 답을 안다는 그놈이냐? 좋다. 그 답을 나에게 말하라. 내일 사관 앞에서 내가 그 답을 고할 것이니 너는 내 옆에서 입도 뻥긋하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내 공을 가로채려는 것이 아니라 너 같은 미천한 놈이 어찌 사관을 뵙겠느냐. 민준은 좌수의 강압에 못 이겨 결국 답을 말해주었습니다. 박사또는 그 답을 종이에 적어두고는 밤새 외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사관 앞에 선 박사또는 자신이 외운 답을 막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일행은 곧장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대궐에 도착하여 임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임금의 위엄에 눌린 박사또는 극도의 긴장감에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경이 짐의 수수께끼 답을 안다 하니 어서 말해보라. 전하. 하늘의 별은 땅의 사람은 박사또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임금의 눈빛에 압도된 나머지 밤새 외웠던 답마저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찌된 일이냐? 답을 모르는 것이냐? 임금의 불호령에 박사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송구하옵니다. 전하. 사실은 저 뒤에 있는 젊은이가 답을 알고 있사옵니다. 대전이 술렁였고 모든 대신들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쏠렸습니다. 젊은이는 앞으로 나오라.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며 짐의 물음에 대한 답을 아뢰어 보라. 민준은 조금도 떨지 않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의 이름은 김민준이라 하옵니다. 전하의 물음에 대한 소인의 생각은 이러하옵니다. 하늘의 별은 홀로 빛나지만 사람은 서로 도우며 비추어 줄 때 참된 빛이 나옵니다. 이는 곧 전하께서 혼자만의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신하와 백성이 서로 힘을 모을 때 비로소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여겨지옵니다. 임금은 민준의 막힘없는 대답과 깊은 통찰력에 크게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옳다. 짐이 원하던 답이 바로 그것이로다. 그대의 학문과 덕망이 참으로 귀하구나. 짐이 그대를 벼슬에 제수하여 곁에 두고자 하니 육조 정랑에 임명하노라. 한편 임금을 기만하고 남의 공을 가로채려 한 박사또는 그 자리에서 파직되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채 고향으로 쫓겨나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벼슬을 받게 된 민준은 가장 먼저 어머니를 편안히 모실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한양으로 떠나기 전 민준은 최대감 댁을 찾아가 수하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한양에 자리를 잡게 되면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수하는 붉어진 얼굴로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랑님. 몇 달 뒤, 민준은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시작한 후 임금의 특별한 하사품과 함께 수하와 성대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 후 민준은 백성을 위하는 청렴한 관리가 되었고 수하는 현명한 아내로서 남편을 도와 함께 덕을 쌓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가난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학문을 이어나간 김민준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거짓과 탐욕은 반드시 무너지고 정직과 성실함은 결국 스스로 빛을